시장은 항상 정확한 것을 원해요. 불확실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시장은.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의 입장이 경제적인 어떤 지표를 이렇게 예측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제가 저 혼자 판단하는 게 더 나아요. 제가 경제단판에서 그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던 내용을 제가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듣는 내용인데 저 사람은 왜 해석을 이렇게 할까?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저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신 같은 거를 보통 한 5개를 인터넷으로 제가 봅니다. 예를 들면 파이낸셜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CNN, CNBC,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기사들을 보통 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쭉 요약을 제가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톤들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에서 분류할 때 극좌 신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극좌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내용들을 제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쪽 입장이 아니고 어떻게 국민과 시민들이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렇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그 관점을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각도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약간 좀 중도의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도 소위 말해서 약간 좀 오른쪽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CNN이야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미국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배우고 또 제가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접하는 정보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더 이렇게 세밀한, 미세한, 센시티브한 내용까지도 잘 집어내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접합니다.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피치의 어떤 국가 신용도 평가 문제에 있어서의 해석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때 제가 사채 동결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그 사채 동결의 역사를 제가 한 분에게 여쭤봤거든요. 김종인 박사님 같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 당시에 서강대 교수로서 독일 유학을 마치고 와서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여쭤본 내용들을 배우고 또 그걸 하나의 정보로서 제가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그러니까 지혜는 아니죠, 아직까지. 이제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이제 그건 지혜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제가 많은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 나름대로 가져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저는 올린다 그러면 반드시 금리는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5개, 6개 되는 언론에 대는 입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언론의 그 문장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말로 제가 이런 강연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려요. 미국의 연준 의장이 농담을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미국의 재무장관이 농담을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잘한다, 잘못한다는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만 잘 안 해요, 이분들은. 다시 말하면 시장은 항상 정확한 거를 원해요. 불확실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시장은. 그래서 시장의 정보가 어떤 정보가 돌아다니는지는 정확한 정보를 던지는 사람과 불확실한 정보를 던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확실한 정보를 던지는 사람들은 도태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치, 무디스, S&P 이야기할 때 왜 얘들은 살아남았고 아직까지도 정확하느냐 정확하지 않느냐 정보를 계속 이렇게 시장에 던집니까? 얘들이 만약에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장난을 쳐왔다 그러면 얘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한국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으로 치는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의 입장이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지표를 이렇게 예측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제가 제 혼자 판단하는 게 더 나아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까 못 올릴까? 못 올려요. 왜 못 올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아시잖아요. 가계부채가 뭐 1900조 넘어가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질 거 아니냐? 안 좋아진다니까요. 안 좋아진다기보다 안 좋다니까요. 왜? 아니 서울의 경기가 좋아지면 지방까지 퍼지는데 바로 퍼져요? 아니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단박에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일본 경제 좋아지고 캐나다 경제 좋아지고 그 다음에 멕시코 경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 경제가 좋아지면서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니까요.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중국과 수출 수입의 1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상, 관계라고 하는 정치 외교적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장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다른 것 전망 예측할 것도 없어요. 향후의 대한민국 경제는 어쩌면 5년 뒤에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중국 경제 전망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중국 경제 전망하려면 누구 경제를 봐야 돼요? 미국 경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패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패권을 중국 경제가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안화도 기축통화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도 계속해서 이 자국의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는 행동들을 한다. 근데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다. 그게 뭐냐? 반도체다. 반도체 몇 개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는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떻게 해요? 누구 편이에요? 미국 편이죠. 미국하고 탁탁 붙어 있잖아요. TSMC가 일본에다가 투자를 하고 반도체 공장. 일본 애나 저렇게 연저로 가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마디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말도 안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일본이 뭐 했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일본이 뭐 했어요? 중국에 대사 특사 보냈잖아요. 전 총리를 특사를 보냈어요. 우리나라는 특사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관계를 중국에다가도 대화의 채널은 열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한국에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치명적, 갈로 닫고, 따옴표, 갈로 닫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왜 치명적이라 하느냐? 속내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속내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분들과 이야기할 때 속내를 알아내는 것은 친구를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맞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듣는 것은 그건 진심으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한국 경제 전망하자. 내년도. 좋아요. 미국 경제 좋다. 그럼 중국 경제 좋아질까? 만약에 시나리오 1 미국 경제 좋고 중국 경제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당연히 좋아진다. 그럼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했다. 상당히 뛰쳐나간다. 잘 나간다. 그러면 이 효과가 중국까지 오기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왜? 관세 없애줘야 되죠. 추출 규제, 수입 규제 없애줘야 되죠. 중국과 투자 더 규정하는 거 더 늘어나야 되죠. 모든 규제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입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그 법이 바뀌는 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의회를 통해서 미국의 모든 대외 관계는 어디를 통한다? 미의회를 통한다. 통상이든 외교정책이든 모두 의회를 통한다. 그러면 상원과 하원 간에 지금 합의 좋은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부채 문제 놓고 보셨잖아요. 부채 상한선 놓고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이 인정 안 해주다가 막판에 가서 결국은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러면 중국이 좋아지면 다시 우리나라에 그 영향이 미치기에는 또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1년에서 2년 세월 속에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시나리오 2.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계속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아져도 중국 경제는 좋아질 리가 당분간 없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미국과의 관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를 미국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비중이 50을 넘을까 60을 넘을까 아니면 비중이 30%밖에 안 될까. 이제 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미중 간의 경쟁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대중 무역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그 중에 일부를 미국에서 상쇄하고 일본에서 상쇄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은 많을까 작을까? 이걸 감안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IMF가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상향했다, 하향했다? 다른 나라는 다 상향으로 조정했지만 한국 경제는 하향 조치했어요. 증거들이 보이잖아요. 증거들이란 물증들이 보이잖아요. 왜죠? 반도체 수출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6월 달에 잠시 흑자로 들어섰다가 다시 7월 달부터 적자로 들어섰죠. 수출 정부에서는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IMF나 다른 국제 OECD 국제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로 먹고 산다? 수출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초과 저축이 얼마 늘었다고요? 100조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지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내 소비, GDP, 국가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이퀄 등식입니다.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그럼 수출 빼기 수입은 순수출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경제 성장은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소비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날 수가 없다. 왜? 금리를 안 올려도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순수출 부분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니 소비는 감소, 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가뭄에 태풍 올라오고 난리가 나면 채소값이 벌써 올라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식당 가시면 김치 내놔요? 안 내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가는 더 장바구니 물가는 오른다. 그러면 외식을 더 한다? 택도 없는 소리. 소비는 계속 둔화. 투자. 아니 수출이 잘 되고 뭐 소득이 늘어나야지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환율이 1,300원인데 왜 수출이 안 되죠? 왜 안 되죠? 중국을 보세요. 중국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수출이 안 되는지. 그러면 설비 투자, 건설 투자에서 건설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경기 지금 LH마저도 뭐 골조를 안 넣었다면서요. 그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건설 투자 좋지 않다. 설비 투자 기업으로서 설비 투자를 어느 기업들이 지금 더 하고 있을까요? 그죠? 많지가 않을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투자 부분도 하락. 정부 지출. 정부가 추경을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정부 지출 동결. 수출 빼기 수입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요.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데 수입 물가 상승이 기여를 하잖아요. 왜 수입 물가 상승이 기여를 해요? 석유, 원자재 뭐 다 뭐 어떻게 수입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 왜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4개 요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중에서 플러스 사인을 보이고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내년도 경제에서 금리는 어떻게 될까? 올릴까? 못 올릴까? 못 올린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4%를 넘어서 만약에 진짜 뭐라 그럴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해결이 안 되고 막 오른다 그러면 4% 넘어가겠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국제 농산물 가격이나 곡물 가격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아무리 식생활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파, 양파, 마늘 이런 상추 이런 가격까지 뭐 하락한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서 물가를 눌러야 될 필요성은 많지는 않지만 금리는 일단 올리지 못한다. 부동산. 물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부동산 시장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0.01% 한 주 상승했다. 그러니까 뭐 50만 원 오른 거 가지고 50만 원 올랐다 그러면 아무도 아이고 올라가지 않았네 이렇게 느끼실 건데 0.01% 상승했다 그러니까 오른 것 같죠. 그럴 의미가 없다. 부동산은 왜 오르죠? 돈이 많으면 오릅니다. 왜 돈이 많으면 오르죠?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투자할 곳은 증시도 있는데요. 증시도 있는데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아직도 믿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만큼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라고요. 현실화 될지도 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그런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고용이 안정이 되면 나는 집부터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서울 수도권에다가. 그럼 부동산 경기가 내년도에 좋아질까?
많은 전문가분들은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30% 더 떨어질 하방 운동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부동산을 사라, 사지 마라 하기에는, 빚을 내서 사라, 사기에는 조심스럽다. 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반대. 있는 부동산도 세 채가 있으면 한 채를 차라리 파셔서 지금 어느 정도 경기가 있을 때 그걸 현금으로 들고 계시라는 조언밖에는 저는 할 수가 없다는 것.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뭐하냐? 다른 걸 하십시오. 만약에 부동산이 더 떨어지면 그 부동산을 더 매입하신다든지 차익을 보시고, 아니면 그 현금을 가지고 금 ETF를 사신다든지 다른 ETF나 연금으로 투자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내년도 전체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낮다. 갑자기 앞에서 안 좋다 그래놓고 성장률은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기저효과가 있다고. 올해 경제가 어느 정도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이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경기 전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고, 그 가능성이 훈풍이 살짝 불면 대한민국 경제도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보다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근데 숫자가 2자를 그린다고 해서 올해 1.4가 내년에 2자가 된다고 해서 야 0.6%포인트 상승했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해도 땀이 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을 가지고 계시면,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되냐, 부동산을 사야 되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다른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만약에 전문가 당신이시라면 미국 주식 사시겠습니까? 일본 주식 사시겠습니까? 중국 주식 사시겠습니까? 한국 주식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답은 간단하죠. 저 같으면 미국 주식 사고, 중국 주식 사고, 일본 주식 사고, 한국 주식은 제일 나중에 사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환율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환 변화의 어떤 환차익에 대한, 이거는 이제 제가 해지 계산을 할 때 보면은 환율은 투기적 수요에 포함이, 해징 레이쇼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제 환율의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이 환의 변화를 능가할 만큼 주식 가격의 변화는 미국에서 보여줬고 중국 주식시장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일본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이 그래도 향후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지금 미국과 일본 관계를 놓고 봤을 때 향후 5년은 한국 주식시장보다 밝지 않으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이미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 관련된 산업을 보시라는 거예요. 로봇, 전기자동차, AI, 바이오, 생명과학, 우주항공, 이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에게 오리지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하면 노벨상 받을 만큼 초상원에서 초전 반도체를 개발했다, 이거 노벨상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되는 어떤 산업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기반, 오리지널리티를 한국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5개 산업 중에서,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하셔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어디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냐? 미국, 중국, 일본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과감하게 환차익을 감안하더라도 미, 중, 일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하지 한국 기업에다가는 주식 투자할 생각이 없다. 내지는 작다. 저는 이렇게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당신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까지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한국 기업을 사랑합니까? 근데 이 한국 기업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학교 사태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사랑의 매를 들지 않는 것이 더 나을까요? 라고, 그러니까 매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어떤 규칙과 규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적용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채 동결 조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 기업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여러분 행태를 보셨잖아요. 모 항공사의 회장님의 따님은 그죠? 그 땅콩 그거 가지고 기장의 비행기까지 조정을 하고 그런 거를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업은 우리나라의 국적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속하는 경제의 소비자고 투자자라고 하면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옳은 건가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기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업이 미워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달라야 됩니다. 다른 기업과.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의 그 카피처럼 삼성과 현대, 기아차, 또 LG와 GS와 같은 대기업들은 뭔가는 달라야 돼요. 그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가요? 뭐 거시경제를 예측을 해서 뭐 내년도 경제 성장이 좋은데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 재벌 총수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 놓고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할 때 우리가 저쪽 기업을 이길 수 있는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맞는가요? 후자 아닌가요? 그런 게 우리나라 기업에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삼성이 달라야 한다는 게 뭐 잼버리 활동하는데 140명 연수원들을 보내가지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한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제품 중에 이거는 세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술을 가져온 사람이 이거 같이 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내보냈잖아요. 안드로이드 내보냈죠. MP3 더 이상 삼성이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거 뛰어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놔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미국, 중국, 일본 기업 주식에 투자하시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한국 기업들 좀 분발하시라는 거예요. 배당도 줄 때 되면 주고 주주를 주주답게 대우하는 기업으로 해왔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금리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안타깝지만 오를 경우에 물가를 잡는다는 의미보다는 소위 말해서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게 부동산 시장과 제2금융권 이런 여러 가지 감춰진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분명히 낮다. 이유는 기저효과의 반영인 것이지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나아져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 중국 경제, 다음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이 순서에 소위 말하면 타임 렉, 시차가 존재한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한국 경제는 아마 2025년부터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겠지만 세계 많은 경제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이 미국 경제의 둔화와 경기의 반등, 이 갈등이 소위 말하면 찬반론이 202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2025년까지는 마음 놓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